이신영 목사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까지 사귀어 봅시다라는 주제로 계속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마 집단 상담을 기반으로 하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나눴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아마 이 소그룹이 더 활성화되고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역자 또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청년 리더들 그런 소그룹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그 소그룹에 대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대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들어온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는 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이제 백신 접종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과연 우리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코로나19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100% 일상으로 돌아갈까? 사실 그거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에게 생긴 이런 특징들이나 문제들이 그래도 좀 유지되면서 가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함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제가 또 같이 여러분들과 정보들을 나누고 저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이 시대에 코로나19가 낳은 뭐 최고의 단어겠죠. 언택트. 자,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이미 좀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생긴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들이 좀 있죠. 그 정서적인 문제들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하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도 약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좀 돌아보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이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포스트 코비드 시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의 핵심적인 화두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를 꼽겠죠. 근데 저는 이 단어를 꼽을 것 같습니다.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언택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우리 교회와 가장 밀접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하지 못했던, 억제해야만 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조차도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10살인 저희 큰아이와 7살인 저희 둘째 아이도 줌으로 소그룹을 하더라고요. 줌으로 소그룹을 하고 예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뭐 제가 얼마 전에 본 설문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30%는 다시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나는 대면 예배,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응답한 그 비율에서 30%는 나는 그대로 온라인에 남겠다라고 응답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언택트라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 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지속돼야 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근데요, 저는 조금 우리 교회를 생각하기 전에 저는 좀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걱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개개인이 교회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 나 그리고 우리를 좀 걱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이 포스트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교회다. 즉, 우리, 내가 바로 서야, 우리가 바로 서야 교회가 세워진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우리 개인과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이 가지고 있을 만한 이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좀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 가지 신조어가 탄생했는데 아까도 뭐 언택트 말씀드렸죠. 네, 언택트도 있지만 언론지상에 또 한 가지 나왔던 신조어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네, 저는 이 코로나 블루 전에 코드 블루라는 용어를 먼저 접했어요. 네, 의과대학 교목실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우연히 제가 신임 간호사,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된 간호사 선생님들을 업무 교육하는 그런 곳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벽에 뭔가가 쭉 붙어 있는데 거기에 뭐 코드 블루, 코드 옐로우, 뭐 이렇게 코드 무슨 색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코드 블루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자, 병원에서 코드 블루라고 하는 단어는요. 요즘 뭐 의학 드라마들 많이 보셨으니까요. 네, 병원에서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환자가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멈추고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급박한 상황이 되죠. 막 전기 충격기 이렇게 해서 막 하고 하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바로 그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뭔가 조금 유추해 보실 수 있지 않으세요? 코로나 블루입니다. 코드 블루와 코로나 블루. 예, 코로나 상황에서의 코드 블루 상황과 같다라는 거죠. 자,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코비드 19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코로나와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의 합성어. 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만 보면 그냥 우울증이구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네 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사전적인 의미의 숨은 뜻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네, 뭘까요? 이거죠.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정지했다. 네, 우리 마음의 기능이 정지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능이 정지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기능이 정지되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겠죠. 희노애락의 기쁨, 희노애락의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네. 근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지체들이 보이지 않게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코로나19가 끝나고도 이런 마음의 상태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알고 도와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소그룹과도 연결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 소그룹에서 대부분 교사 선생님들이시고 교역자시고 우리 청년 리더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소그룹원들의 이런 특징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그때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이겠구나 라고 예측하시고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주변에 있는 전문 상담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좀 안내해 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도 우리 기독교 공동체, 교회 공동체 리더들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코로나 블루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 상담을 공부하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그런 배경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먼저 이상행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도 제가 좀 써놨는데요. 네, abnormal behavior. 그러니까 이제 normal이 일반적이라는 건데 지금 AB가 붙으면 이제 반대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이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단어보다 먼저 좀 알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 용어라고 보여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것들, 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전문가께서.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 네. 객관적인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개인의 부적응적인 심리적 특성.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측정할 수 있는 개인의 뭔가 이 상황이나 이런 모습이나 이런 여건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사전적인 의미같이 이상행동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편이죠. 네. 근데 이 이상행동이 네, 정신장애 네, 이런 것도 좀 포함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 우울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병적으로 보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상행동보다 좀 더 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깊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게 다 뭐 병적이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나 이야기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도 있다.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정의하는 기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크게 4가지의 기준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적응적 기능의 저하 및 손상. 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네, 그렇죠. 상황이라든지 사회에 적응을 하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적응을 해나가는데 이런 적응하는 기능이 저하되고 손상됐을 때 뭐 이런 일들이 이런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 주관적 불편감과 개인적 고통. 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게 아주 강하게 나타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도 이상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문화적 규범의 일탈입니다. 자, 문화적 규범의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죠. 한국 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 여겼던 것들보다 더 심할 때 이상행동이다 라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우리가 공공시설에서는 조금 조용히 하고 소근소근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말도 이렇게 교양 있게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적인 기준인데 갑자기 그런 공공시설에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난리를 친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누가 봐도 뭐라 그러죠? 이상행동이다라고 보죠. 네,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통계적 규준의 일탈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병원이라든지 이런 심리 검사 이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요 정도는 괜찮은 정도예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뛰어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명 중에 7, 80명은 이런 정도의 범위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범위를 조금 벗어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측정을 하거나 검사를 해서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이렇게 이상행동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울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울증에 대한 접근을 좀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우울증 또는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울 그러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울하다 그러면은 뭔가 슬프고 좀 침울하고 가라앉고 이런 느낌이시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과 수반되는 신체적, 인지적 증상으로 인해 개인의 기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부적응 증상을 의미합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고 계시죠?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 2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슬픔, 공허감, 짜증스러운 기분, 이런 감정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무엇이냐면 개인의 기능. 개인의 기능은 신체적인 기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가라앉는 것. 네. 이럴 때 우울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2가지가 동시에 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만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체 활동은 잘 하거든요. 네. 근데 신체 활동은 잘 안 되는데 감정은 또 괜찮고 이러면 이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와야 할 텐데요. 저도 그래서 상담할 때 이렇게 어떤 분들이 상담실 찾아서 나 요즘 많이 우울하다, 우울한 걸 많이 느낀다 그러면 저는 먼저 뭐 검사를 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뭐 검사부터 하기 전에 우선 여쭤봐요. 뭘 여쭤보냐면 하루에 세 끼 식사는 잘 하시는지, 뭐 세 끼가 아니라도 보편적으로 뭐 내가 늘 먹던 만큼의 식사를 잘 하시는지, 그리고 밤에 수면, 잠은 잘 자시는지,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해봅니다. 일상생활이 잘 유지가 되는데 그런 감정만 든다 그러면 이렇게 상담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근데 일상생활도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검사를 하고 저도 제가 아닌 다른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합니다. 네. 이렇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요즘은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 심리적 독감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냥 감기가 걸리듯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좀 처지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면 몸도 움직이기 귀찮아서 싫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안 움직이는 경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결합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어쩔 때 갑자기 누군가가 야 우리 뭐 해보자 기분 전환해보자 그래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우울한 감정들, 우울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일시적으로 살면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심리적 독감이다 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요즘은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요. 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우울증을 어떻게 기준으로 삼고 진단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봤어요. 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냐면 바로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이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DSM-5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들에서 이 우울이라고 하는 우울장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네, 내용을 볼까요? 우울장애는 파괴적 기분 조절 부전장애, 주요 우울장애, 지속성 우울장애, 월경전 불쾌감장애, 물질 약물로 유발된 우울장애, 다른 의학적 상태로 의한 우울장애, 달리 명시된 우울장애, 명시되지 않은 우울장애를 포함하며 주요 우울장애가 이 장애군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질환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 아래에 굉장히 수많은 다양한 하위 분류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는 너무 좀 안타깝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나 우울해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고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냥 우울한 감정이라는 걸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좀 되어버린 것 같기는 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쉽게 접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우리에게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도와줘서 그래서 가볍게 앓고 있는 것들은 극복해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치유적 공동체, 회복적인 공동체 역할도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게 제가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해봤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의 우울증의 기준을 좀 계속해서 좀 제가 살펴보고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주요 우울장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울장애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주요 우울장애에 대한 진단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 9가지 기준이 나올 거예요.
이 9가지의 증상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거의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나타나야 주요 우울 장애일 것 같습니다라고 병원에서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9개 중에 5개 증상이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설사 나온다고 해서 그 5개 증상이 매일 연속적으로 2주 이상, 14일에서 보름 이상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내가 조금 느낀다고 며칠 느꼈다고 나 우울해 라고 하기에는 나 우울증인가 봐. 나 약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볼 텐데요. 5개의 증상이 이전 상태와 비교할 때 변화를 보이는 경우 증상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우울한 기분이나 흥미나 즐거움이 급격히 줄어듦. 이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5개의 증상이 2주 동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 5개의 증상이 이전과 내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라고 할 때에 대표적으로 우울하다고 느껴진다거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큼 재밌었는데 지금은 10 이하로 재밌어요. 뭐 이렇게 급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변화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 사실 안 들어오시고 뒤에 9가지가 뭐가 나올까 이게 궁금하시죠? 예, 이 9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뒤에 있는 9가지보다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냥 한두 가지만 단순하게 그런 행동이나 그런 상황을 보인다고 해서 이 사람 우울증인 것 같아. 병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아주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꼭 그 부분은 명심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9가지 기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9가지의 기준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도 보면서 어려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9가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이게 뭐 우리가 그냥 이런가 보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 뭐 전문 상담 기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좀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저는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 9가지의 기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하루의 대부분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관찰된다. 네, 하루의 대부분 뭐 이거를 뭐 대부분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하루에 8시간 수면을 하고 24시간 중에 12시간 깨어있다. 근데 12시간 중에 한 10시간은 계속 이런 우울한 기분이 든다. 나 계속 슬퍼요. 또는 뭔가 슬픈 생각하면 눈물이 계속 나요. 네. 그리고 막 몸이 막 떨리고 그래요. 뭐 이런 뭐 특이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그렇게 하루에 한 10시간씩 거의 매일 나타난다. 그러면 네, 요 기준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거의 모든 일상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하루 중 대부분 또는 거의 매일 뚜렷하게 좋아진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12시간 중에 한 10시간쯤 뭐 재밌는 게 없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우울해요. 침울하고 인상 쓰고 있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내 기분이 좋아진다. 네, 이럴 때 그거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체중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저한 체중의 변화 또는 식욕의 변화가 있어.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 1, 2번하고 연결돼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뭐 우울하고 침울한데 뭐 나겠어요? 뭐 먹는 즐거움이 없는데. 네. 뭐 먹어도 뭐 이게 먹는 거야. 안 맥혀. 안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체중이 줄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아마 이게 더 힘드실 거예요. 거의 매일 불면 또는 과다수면. 과다수면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불면은 많으시죠. 네. 근데 뭐 열대야라 잠을 못 잤다. 이런 거 이건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감정적으로 네. 그런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 거의 매일 정신운동성 초조나 지체가 계속된다. 이 초조나 지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좌불안석 또는 지쳐있는 느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거나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처져 있는 네. 이런 상태들이 계속된다.
거의 매일이요. 네. 자, 여섯 번째는 거의 매일 피로감이나 활력 상실을 느낀다. 네. 위의 내용들하고 많이 비슷하죠. 자, 일곱 번째. 거의 매일 무가치감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을 느낀다. 무가치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그런 거일 수 있어요. 의욕 상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뭐 내가 한다고 뭐가 되겠어? 뭐 내가 뭐 이거 해봐야 뭐가 있겠어? 예, 이런 것,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여덟 번째. 거의 매일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이 주관적 요소나 관찰로 확인된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기억을 못하겠죠. 기억을 못하면 뭔가 반응을 못하겠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혀 이제 앞에 것들하고 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사실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구체적 계획 없는 자살 생각 또는 자살 기도 또는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죽고 싶다. 상담하는데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면 상담사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를 좀 더 들어봐서 그분이 진짜 이 생각을 너무 깊이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가끔은 상담사지만 저도 제 개인 번호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무조건 전화를 하셔라. 네. 왜요? 사람이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상담사인 저도 제 개인정보를 오픈하면 안 되는 것이 있지만 그때는 제 전화번호를 드리고 저한테 연락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자,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죠. 네, 생각이 좀 가라앉으면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다 보면 식욕도 떨어지게 되고 식욕이 떨어지면 신체 활동이 안 되니까 근데 잠도 못 잘 때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안 좋은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9가지 중에 5개 이상이 2주 이상 매일 나타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거의 하루에 대부분 거의 매일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근처에 있는 전문 상담기관에 가셔서 심리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상담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게 나을지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런 문제들을 거의 매주 호소한다. 그러면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제가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 친구들이 그 지체들이 삶이 어떤지를 공동체가 좀 접근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울증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들,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울증의 유병률은요, 여성이 10에서 25%, 남성이 5에서 12%. 네, 이 결과로 놓고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의 유병률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얘기는 좀 반대로 여성이 우울증에 남성보다 좀 다소 취약한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런 정서나 감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스펙트럼, 폭이 넓다는 거예요. 고려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특성들이 남성보다는 좀 넓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좀 문화인류학적으로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남성하고 여성은 문화인류학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집니다. 남성들은 목표지향적이고요. 여성들은 관계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렵채집 시대 때 한번 볼까요? 원시시대예요. 가족이 이렇게 있어요. 엄마, 아빠, 아이들이 있으면 저기 멧돼지 한 마리가 딱 뛰어가요. 그러면 아빠는 다 집어던지고 창살을 하나 들고 막 뛰어갑니다. 멧돼지를 잡아요. 왜요? 저 녀석을 잡아야 우리 식구들이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이죠.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이렇게 나가버리고 나면 어떡해요? 이제 집을 돌봐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이 울타리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지향적으로 네, 그런 특징들이 서서히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그냥 단순하게 목표만 보고 뛰어가는 성향에 익숙해져 있지만 여성들은 뭐예요?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지키면서도 남편은 뛰어나갔지만 남편이 뛰어나간 틈에 다른 맹수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좀 남성들하고 다른 형태의 그런 정서나 이런 심리적인 발달이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그런 형태의 특성들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설명을 좀 이해하기 쉽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평균적으로 발병 연령이 2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게 많답니다. 자, 20대 중반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예, 청년들입니다.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 청년 리더들은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의 소그룹원, 우리 셀, 가족, 이 원들이 충분히 이런 영향을 받을 시기에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교사 선생님들은 뭐냐면 각 부서에 청년 교사들이 있으시죠. 네, 청년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교사를 할 정도면 사실 이런 데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걔 중에 말 못하고 이런 상황을 호소하고 있을 내 동료 교사, 우리 부서의 교사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네,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재발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아졌다라고 해서 나아진 게 아니라 이게 또 이런 우울한 감정이나 상황을 또 맞이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 독감이다. 예, 감기나 독감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 걸리나요? 두 번 걸리나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울증도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네, 이 부분 좀 봐주시면 좋겠고, 최근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조금 내려가는 추세다라는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울증 발생의 원인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상실과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중요한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일 먼저 가까운 가족의 사망. 가까운 가족의 사망.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제일 큰 영향은 배우자의 사망일 것 같아요. 네. 이때 충격 강도가 100이라고. 전체 100이 만점이에요. 100이. 최고입니다. 최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 볼 수 있죠. 친한 친구의 사망도 있고 부모의 이혼. 네. 우리나라가 좀 이혼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그런 어린이 부서 아동들은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아이다 그러면 이런 우울증을 발생할 원인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다라고 바라봐 주시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 구속도 있고요. 심한 신체적 질병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상담사 치고는 독특한 이력을 좀 많이 가져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이력이 뭐냐면 학생 때부터 대학원 재학 중 시절부터 국가연구를 많이 좀 들어간 편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참여했던 게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얘기 뉴스에서 종종 들으시죠? 예,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께 그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국가연구를 제가 한 4년 정도 참여해서 했고 초기에 그런 분들 상담 지원하는 것부터 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단계까지 제가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가습기 살균제 피해만 있을까요? 이런 심한 신체적인 질병은 여러분들 이런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점도. 왜냐? 내가 전만큼 하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몸이 아프고 나서부터.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나서부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10km씩 막 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운동장 한 바퀴 한 2, 300m만 조금만 뛰면 숨이 막 차서 도저히 못 뛰겠고 그러면 이걸 극복하면 되잖아 그러지만 사실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만큼 하던 걸 못하니까 이런 뭐 박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이런 우울을 느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뭐 실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조금 이제 강도가 그거보다는 낮지만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진학한 첫 학기 이제 신학기잖아요. 우리 학생들 3월에 학교도 입학하고 첫 학기 시작되는 이것도 굉장한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우리 학생들 그리고 그룹원들 좀 잘 챙겨주셔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울증 연구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들을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네. 뭐냐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학습된 무기력 이론입니다. 실패나 좌절 경험에 대한 반복 경험이 누적되어 자신은 어떤 행동을 해도 실패하거나 좌절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무력감이 학습되어 자리 잡는 상황.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됐거든요. 두 번 또 해봤는데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난 계속 해봐야 어차피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자. 안 해. 아니 됐어 안 해. 계속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기력이 생기는 거죠. 뭐 해봐야 뭐 그런데 소용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들을 정리한 게 학습된 무기력 이론입니다. 예. 이런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기반으로 조금 제가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그러면 계속 우리가 고수해야 하나? 아닙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반대급부의 이론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제가 가설을 세워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건 뭐냐면 성취학습입니다. 자, 그러면 뭐 성취학습 이건 또 뭔가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성취 경험을 학습시켜야 할까? 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을 하는데 작은 걸 하는 겁니다. 작심삼일하게 하는 거예요. 나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 그 동 한 바퀴만 돌아봐. 별거 아니잖아요?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갈 때 집에 바로 올라가지 말고 동 한 바퀴만 돌고 올라가는 거야. 그거 딱 3일만. 3일하고 안 해도 성취한 거예요. 목표 설정했잖아요. 그렇게 설정하고 이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쉬운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귀찮음만 조금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안 했다 그래서 죄책감을 크게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안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두 바퀴 돌면 돼요. 예. 안 했다 그러면 셋째 날 세 바퀴 돌면 돼요. 한 거예요. 네, 하루에 한 바퀴 돈 거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성취 경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세 번째는 뭐냐면 반복시키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반복시키든지 아니면 3일 했으니까 4일 해보자라고 하든지 3일에서 안 됐으니까 이틀만 해보자라고 하든지 이틀에서 안 되니까 그래 그럼 한 번만 해보자라든지 네, 이렇게 조절을 해서 반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성취 경험의 피드백을 나누는 겁니다. 야, 해보니까 어땠어? 해보니까 어땠어? 그러면 최소한 반응 두 가지예요. 나빴어요 라고 말하지는 거의 않고 해보니까 좋아요 라고 말하면 땡큐. 자, 근데 해보지만 좋아요 라고 말 안 하면 뭐냐면 아니 뭐 그냥 해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렇더라고요만 해도 했잖아요. 한 게 어디예요? 그때 무한히 칭찬해 주시고 무한히 가능성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취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야, 그거 봐.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작은 부분부터 학습된 무기력이 아니라 성취 학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혼자 이겨본 우울한 감정들, 우울한 감정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제안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볼까 하다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해봤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SNS보다는 SMS를 하자. 네. 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 SNS 뭐 그래 우울한데 SNS나 보지 뭐 그거 카카 그리고 뭐 얼굴책 뭐 인별그램 이런 거 보지. 네, 이거 줄여서 요즘은 카페인 중독이란 말 하거든요. 예. 자,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 SNS에는 대부분 뭐만 올리죠? 요즘은 좀 상황이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것만 올립니다. 나 어디 갔다, 나 뭐 했다, 나 뭐 샀다, 나 뭐 써보니까 좋더라, 우리 가족 뭐 해서 좋더라. 좋은 것만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자꾸 느껴지세요? 그걸 자꾸 보면 예,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상대적 박탈감. 어우씨, 나는 지금 이렇게 우울해 죽겠는데 행복하다네? 즐겁다네? 좋다네? 그래 니들은 좋겠다. 아이 나는 이런데. 자꾸 이런 마음이 쌓이거든요. 자,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요? 학습된 무기력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SNS를 때로는 과감히 끊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SNS 하긴 하는데 잘 안 올려요. 1년에 한 2번 올리면 많이 올릴까? 네. 그냥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려요. 되게 화가 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올리긴 하는데 자, 여러분 SNS보다는 SMS를 하는 겁니다. SMS는 내가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말을 걸고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고 자 1대1로 대화를 하다 보면 반응이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반응을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SNS보단 SMS를 하자. 이게 SMS라고 제가 그냥 용어를 써야 돼서 쓰긴 했지만 뭐 카톡도 깨톡도 이거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SNS보다 SMS를 하는 쪽으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은 목표를 정하고 끝내보는 겁니다. 작은 목표를 정하고 끝내보는 겁니다. 오늘 저녁 내가 요만큼 책이 있으면 책을 5페이지 읽고 잘 거야. 하루에 5페이지 읽을 거야. 5페이지 읽을 거야. 그러다가 괜찮아 10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조절하면서 자기가 작은 목표를 정하고 끝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해보라 그러면 되게 장대하고 큰 목표를 하거든요. 네, 뭐냐? 음식 그러면은 나 오늘 뭐 해서 스테이크를 구워볼게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해보는 거죠. 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오늘 정리를 할 거야. 그러면 나 오늘 집 대청소를 할 거야. 그게 아니라 내 방에 내 책상 서랍 한 칸을 정리할 거야. 내 방에 책상 위를 정리할 거야. 오늘 내 노트북에 널저분하게 바탕화면에 있던 파일들을 정리할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들을 정하고 끝내보는 겁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끝내야 돼요. 네, 끝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몸을 잡고 움직여봅니다. 아까 제가 우울증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정서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부분인데요. 정서적인 부분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상담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일상생활을 여쭤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몸을 안 움직여서 이게 동반으로 오면 그냥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좀 자꾸 움직여보는 겁니다. 요즘 미세먼지라 좀 나가긴 어렵긴 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미세먼지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항상 마스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나가서 그냥 한 5분만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 뒤에 이제 또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몸을 자꾸 움직여보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이겁니다. 규칙적인 걷기. 네. 걷기는 우울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언론 보도에도 나왔어요. 네. 자, 여러분 이 걷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어렵죠.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 웬만해서 90% 이상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스마트폰에 보시면 만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걷기. 저도 그거 활용해요. 네. 그래서 그 기본 건강 앱에 있는 걸음 섹션 하루에 몇 걸음 걷나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나 하루에 1000보 걷겠다. 1000보 걷겠다. 목표를 세우고 잠들기 전에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보 걷는 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집에서 그냥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어놓고요. 청소기를 돌리신다고 왔다 갔다만 해도
보세요. 수백 고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뭐 먹을 거 사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때 주머니에 휴대전화 넣고 걸어갔다 오셔도 최소 수백 고입니다. 예, 하루에 1000보 걷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체중을 유지하고 15,000보 이상 걸으면 체중 조절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0보 걷기를 한번 해볼까? 뭐 다 어렵다고 하는데 10,000보 걷기를 해볼까?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10,000보를 걷는 날도 있고 못 걷는 날도 있죠.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돼요. 그래서 평균 뭐 요즘 앱이 좋아요. 그래서 주 단위로도 월 단위로도 평균 나오는데 뭐 그냥 무작정 그냥 마스크 쓰고 예,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좀 몸이 좀 활력이 생기고 다른 일에도 좀 능률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걷기가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걷기를 한번 꼭 제안을 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이 규칙적인 걷기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아니면은 뭐 그런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5인 이상 요즘 모이면 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 한 2~3명 그냥 모여가지고 공원에서 만나는 거예요. 뭐 번개팀 같이. 자, 우리 모임 몇 시에 여기 공원에 모입니다. 그럼 리더가 딱 하고 나가면 아무도 안 오고 그냥 리더 혼자 걸으세요. 네. 리더 혼자 공원 한 바퀴 도세요. 네. 근데 한 명 나도 한 명 같이 도세요. 그 공원을 돌면서 걷기만 하나요? 뭐 근황도 얘기하고 삶도 나누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줌으로만 하다가 그렇게 한두 명이라도 만나는데. 예. 그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한번 이 걷기를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학적으로 이해한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울증으로 보는 성경의 인물. 네, 뭐 여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하면 다윗이 딱 연결돼서 떠오르시죠? 네. 사울이 우울한 감정선이 느껴지는 본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울함을 느꼈겠다라고 하는 본문들. 첫 번째, 네. 3가지 본문인데 이 3가지 중에 저는 요 1번에 해당하는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네. 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막 사람들이 막 뛰면서 노는데 와, 다윗은 10,000명을 거느릴 거고 사울은 1,000명을 거느릴. 사울이 지금 왕이에요. 왕이 무슨 느낌이 들어야겠어요? 자기 효용감이 높아야 돼요, 지금. 나 왕이니까 위대하고 능력 있고 힘 있다 그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 뭐가 올까요? 자기 존재가 무력해지는 느낌이 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불편하고 공허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몸도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하겠고 예민해지고 신경질을 자꾸 내고 짜증도 내고. 예. 충분히 사울이 우울한 감정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 사울의 최후에 대해서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언택트 시대를 위한 대비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우울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나눴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함부로 너 우울증이야 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모든 이런 질환과 같은 내용들은 함부로 우리가 쟤 뭐 아픈 거 아니야?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냐?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느낄 가능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들을
조금 더 가깝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함께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언택트 시대, 네, 이제 곧 다시 만나는 언택트가 텍트가 되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긴 마음들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은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이고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 있다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눈 내용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